저는 이제 이번 우리가 봄학기 때 하는 그 비온의 책을 흑암의 빗줄기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소론 부분을 오늘 제가 발제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글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제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비온이라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들을 제가 또 소론 부분에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온의 사상은 매우 독특하고 압축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종종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비온은 그의 사상이 하나의 고정된 이해의 가치를 싫어했다. 더욱이 그 중에 나에게 여러 번 암시했듯이 그는 그의 해석이나 사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그는 나의 연상들에 대한 자신의 내적 반응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나중에 비로소 내가 성취의 언어를 소개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유아와 엄마 사이 그리고 피분석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 언어적 그리고 또는 하부 언어적인 형태를 띤 하부적 및 횡단적 언어이다. 더 나중에 나는 비온이 나에게 신앙과 진실 그리고 그것들의 정서적 지지물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개인적 진실에서 정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온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그의 스타일, 즉 그의 강의 스타일과 글쓰기 스타일 모두를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나의 인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를 천재로 그리고 찬사와 존경과 숭배를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단순한 내적 지혜의 전달자, 그 이상이었다. 플라톤을 읽을 때 그렇듯이 우리는 비온을 소크라테스와 동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겸손한 천재성은 듣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의 경청자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단순한 전달자로서 겸손을 뚫고 그 빛을 발한다. 비온은 초기 프로이드와 후기 라캉을 따라 그리고 때로는 클라인보다는 더 전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는 비온이 소크라테스처럼 결코 전의를 피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존재로 남게 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의 작업을 포함한 비온에 관한 학문적 작업 대부분에서 그의 사상과 대화나 학문적인 논쟁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첫 번째, 비온의 글쓰기 및 의사소통 스타일. 비온의 글쓰기 스타일과 의사소통 스타일은 그는 답은 질문보다 더 못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그의 생각을 자극했던 질문은 결코 대답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질문하는 사람 안에 있다. 즉 무의식 안에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비온은 그것을 살았다. 그의 작업은 모호하고 훈계적인 시로 구성된 선영비, 라인비로부터 만족스럽게 번역된 적이 없다. 그는 신비적, 종교적, 영적, 미학적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되기가 중요한 정신분석적 측면을 불러내고 있고 그것들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비온이 사용한 마실렌트라는 것은 그 단어가 마른이라는 의미를 지닌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 단어는 흥미롭게도 비온의 글의 한 측면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그의 글들이 어떤 점에서 살점이 없는 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온의 스타일은 복잡한 구성 요소들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는 확실한 한 가지는 그의 양육하기 방식이다. 그는 독자들의 그 텍스트 바깥에 남겨둔 채 독자가 자신의 나침반을 사용해서 스스로 길을 찾게 한다. 종종 그는 그의 생각의 출처를 독자와 공유하지 않은 채 필연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사람들이 잉태하고 있는 생각들을 출산하도록 돕는 산파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경험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울 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본부가 현장과 거리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받기 쉽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치료자는 아무리 경험적이고 훈련이 부족하다고 해도
환자와의 실제 경험이 없는 슈퍼바이저보다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보죠. 네. 비혼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지금 어떠면 이 서론에서도 벌써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나와요. 그로트슈타인이 비혼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로트슈타인 글 자체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혼에 관한 책을 표지를 몇 개를 보여드리죠. 이게 이 책이 Learning from Experience라는 책인데 아주 초기의 저술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Second Thoughts라는 책인데 그리고 아마 가장 후기에 미국에 와서 쓴 책이 이런 책인데 Attention and Interpretation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뭘로 느껴져요? 여러분들 무슨 화학의 주기율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한쪽에서 보면 이게 더 그리드라는 게 격자인데 한쪽에서는 A, B, C, D, E, F, G, H까지 있어서 A에 있는 것은 베타 엘리먼트, B는 알파 엘리먼트, C는 dream, thoughts, dreams, myths, 그리고 D로 가면 preconception, E로 가면 conception, F는 concept, G는 scientific, deductive system, H에 가면 algebraic, calculus. 이렇게 종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로는 행으로는 1, 2, 3, 4, 5, 6 해서 다시 n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도표 같은 것을 만들고 새로운 표기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화학책인지 어떠면 수학책인지 논리학책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아까 얘기대로 아까 마른이라는 용어를 썼죠. 메실런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메실런트라는 용어가 아주 잘 사전에 쓰지 않는 아주 오래된 단어인데 오래된 고어를 사용해서 자기 어떤 비혼이 사용한 이 용어가 그로트슈타인이 볼 때 비혼의 글 자체를 이해할 때 이 용어가 적합하다. 그래서 뭔가 풍부하게 설명하는 놓은 게 아니라 아주 미스틱하게 어떨 때는 아주 신비스럽게 어떨 때는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것, 매스매틱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읽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책이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말고 비혼 터데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몇 가지 비혼을 연구한 사람들이 최근에 쓴 어떤 논문들. 그래서 어쩌면 비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혼 스스로의 책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렵게 쓴 글이고 거기에서는 그 책을 읽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워낙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혼의 글을 읽으면 어떤 수학자 같은 생각, 어떨 때는 철학자, 어떨 때는 영성가, 어떨 때는 정신분석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비혼 전체를 하나의 똑같은 사람으로 볼 때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비혼은 아까 첫 번째 비혼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분이 글을 상대방 자기를 잘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독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다. 어떤 말, 효소 역할을 한다는 얘기. 자기의 글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냥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글을 가지고 독자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얻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줘서 그분이 더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글쓰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구조가 클리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 이 비혼의 글을 수없이 읽으면서 절망하는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내가 이해했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퍼스펙티브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 비혼의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이해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낭패함을 가져다 주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이게 비혼이 우리에게 원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비혼은 자기가 뭘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글을 읽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치는 것,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견해를 갖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리 고유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의 교육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교육 방식을 썼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썼던 방식이 질문하는 방식이죠. 소크라테스도 그러면서 그런 앞부분만 이렇게 여기 서론 부분이지만 예. 제임스가 이분이 그가 이 비혼으로부터 분석도 받고 이제 비혼에 대해서 느낌을 쓰지만 저는 와닿았던 게 어떤 느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가다운 어떤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어떤 진단과 다르게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과도 연결이 참 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서양 철학사라든지 서양 과학이나 어떤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이걸 설명한다면 사물 그 자체를 두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변증법이라든지 정반합의 논리라든지 쉽게 제가 떠올랐던 게 정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중에 거기서 뭔가의 또 다른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뭐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과정을 거쳐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된다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답을 해석하고 진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 또 이 여러 정신분석가들과는 다르게 또 색다른 어떤 그런 접근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좀 접근하는 좀 색다른 의미로 좀 보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문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동양 쪽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한 부분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생소한 접근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분이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벌써 이제 그런 느낌이 다른데 영국인이지만 인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 신사로 잘 자랐지만 또 하나의 이분이 태어난 백그라운드가 인도는 다양한 정신문화를 가진 곳이죠. 그쪽에는 깊은 영성이나 어떤 인도의 고유한 철학이나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어느 사회보다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분이 알게 모르게 섭취했던 그런 부분과 서양에서 받은 교육이 동서양이 만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분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분은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이분이 초기와 후기로 크게 사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기에 쓴 게 Attention and Interpretation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쓴 책이에요. 그 이전에 아주 초기에 썼던 글이 아까 먼저 Learning from Experience라고 하는 건데 이분 스스로 삶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의 발달 과정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영성적인 얘기, 어떤 신비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충망받는 멜라니 클라인의 가장 수제자라고 인정돼서 초기에 비혼이 어떤 집단치료나 정신 그룹 어널리시스 집단 분석이나 그리고 사이코시스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깊은 이론들을 개발을 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의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후기에 오면서 클라이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학계로부터는 이분이 소외된 사람이 됐어요. 그 영국의 클라이언들이 볼 때 이분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인도에 가고 하면서 그 무렵 그전부터 있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의 비혼이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비혼이 후기 비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는 엘리멘트 오브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책을 1963년도에 쓰는데 1963년도에 쓴 이 엘리멘트 오브 사이코애널리시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1970년도에 쓴 Attention and Interpretation이라는 이런 저술을 쓰면서 점점 더 신비가적인 측면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스스로 인격 내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아까 얘기한 1962년에 쓴 Learning from Experience까지가 초기 비혼의 이론이에요. 이 초기 비혼의 이론과 그 후기의 이론들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제가 이 비혼 책을 택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ICC가 목표로 하는 것은 라이프 코칭이지만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영성적 라이프 코칭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날 수 있는 브리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이미 공부를 해왔죠. 그렇지만 또 여러 분석가에 더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혼의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이코 애널리티컬 어프로치와 스피리추얼 어프로치가 결국은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ICC의 라이프 코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비혼을 택했고 비혼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한 학기 공부해서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두 학기로 지금 나눴어요. 첫 학기 이번에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기는 우리가 5월부터 또 3개월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비혼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비혼을 그대로 우리가 뭘 외우는 게 아니고 비혼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비혼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의 성찰을, 우리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와 영성적인 어프로치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낼 것인가 하는 우리 각자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분석만 가지고 인간을 도울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영성적인 혹은 신비적인 어프로치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각각 분리된 것으로 된다면 우리가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우리를 괴롭게만 할 뿐이에요. 우리 인격에 분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병이 안 나려면 이 비혼을 잘 공부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통합시켜야 돼요. 통합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식자오한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그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혼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각자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깨침의 길은 스승이 결론까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선생들이 득도하는 과정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 인격 속에 이런 정신분석적인 것이나 영성적인 것을 통합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감이 되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나라는 인격이 어떻게 이걸 소화해낼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비혼 공부하면서 우리가 평생 할 작업이긴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의 사상들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 지금은 가치 있는 추측들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정신분석 역사 안에서 발생한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만한 것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비혼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분석가들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블랑도니는 비혼의 글쓰기 스타일은 눈부신 조명들로 도발적인 경구들 그리고 성가신 일탈들이 혼합된 것이다. 또 그리버스포르 드비앙커디는 우리는 비혼의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었다. 파울로 샌들러, 그가 비혼의 사전을 쓰게 된 이유는 주의 깊은 독서의 결여와 분석 경험의 결여, 삶 자체의 부족, 경험 부족, 이 세 가지의 끊임없는 결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앤과 네빌, 시밍턴은 비혼의 소위 모호한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비혼의 눈을 통해 드러난 정신분석은 그 이전의 모든 개념화들로부터 철저하게 결별한 정신분석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비혼이 후기에 와서는 런던의 클라이나크로부터 배척당하면서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책도 쓰고 저술활동도 하고 사람들 분석도 하고 슈퍼비전도 하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의 고국에서는 어떤 잘 촉망되던 클라이언이 사람이 하나 좀 이상해진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새로운 이런 시야, 새로운 추구가 남미 쪽에서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서는 버림받고
타향에서는 환영받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 이분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버드 노ten펠드와 한나 시글등과 함께 비오는 정신증 환자를 위한 정신 분석에 발을 들여놓은 소수의 분석가들 중 하나였다. 클라인학과 사고의 측면에서 본 정신증 환자에 대해 그의 관찰은 그의 명성을 급속히 높여주었다. 이 경험으로부터 그는 클라인의 수사적 동일시 개념에 대한 중요한 확장 몇 개 과정에 나란히 그의 담기는 것 개념 또는 엄마의 몽상이 갖는 중요성과 알파 기능과 알파 및 베타 요소 등의 개념들을 만들어냈다. 그는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정상적인 유아의 의사소통인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확장했다. 훈련한 프로메테우스 20세기 정신분석 역사 안에서 비온이 차지하게 될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1세기 정신분석에서 그가 얻은 사후의 인기는 확실해 보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분석가들과 심리치료사들은 지금 비온을 발견하고 또는 재발견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칭송이 많은 부분은 몽상, 역전이, 상호주관성, 의사소통적, 수사적 동일시 등에 대한 그의 심오한 작업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에 기인할 것이다. 탐구를 위한 비온의 도구들. 비온이 사고하는 데 사용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성취의 언어, 담기, 몽상, 양안적 시각, 역전 가능한 관점, 다중적 측면들, 추상화, 공동의 감각, 상관관계, 공표, 자발적 추측, 야생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추측. 이것들 외에도 선입견으로 포함되지 않은 명상 상태를 유지하기, 그리고 뜻밖의 것에 마음을 열 수 있기 위해 기억과 욕망을 포기하라는 그의 특징적 명령이 있다. 비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택된 사실, 항구적 결합, 역전 가능한 관점, 다중적 측면들, 기억과 욕망의 부재,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의 진정과 퇴행의 역전 가능성, 양안적 시각의 중요성, 몽상, 소극적 능력, 맥락, 상상적 추측, 추상화, 그리고 신화 등의 중요성을 말했다. 여기 대해서 시밍턴 부부에 따르면 비오는 서로 교차하고 관통하는 세 개의 축을 사용한다고 했다. 궁극적 실제, 감각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 사이의 차이, 마지막으로 개인이 삶에 도달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러한 경험, 신비로의 통로를 말한다. 이 전쟁에 승리한 넬슨 방식을 사용한 비오는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주요 무기들의 일부에 공선이 도전했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확장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작업과 중대하게 결별하고 능가하는 정신분석의 초이론을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수학, 철학, 과학적 논리, 신학, 신비주의, 미학, 예술, 역사, 그리고 신화화 등을 포함한 그의 박식하고 풍부한 자원 덕택에 그는 영적인 정신분석적 주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중적인 측면에서 숙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풍부한 광맥과 지식을 정신분석적 수고와 멋지게 통합해냈으며 그 결과 정신분석 문화적 원천을 회복해냈다. 그래서 제임스는 비온에 대해서 비온은 정신분석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의 마지막 얘기 중에는 마치 이번에 그게 여기 비온이 가진 풍부한 자원 덕택에 그는 영적인 정신분석적 주체의 존재에 대한 다중적인 측면에서 숙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풍부한 광맥과 지식을 정신분석적 수고와 멋지게 통합해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동양적인 자산에 대한 언급이 여기 빠져 있는 게 좀 이게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동양에 깊이 있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쉽지 않은 발제 아마 서론이지만 서론이 어떤 많은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하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서 목사님 최후 진술을 잠깐 듣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최후 진술할 기회가 없었는데 두 분 오늘 발제한 소감 듣고 나서 우리 또 여러분들 오늘
두 과목 하면서 느꼈던 소감들 나누는 시간 갖죠. 네, 저는 이 소론인데, 이제 비온이라는 어떤 이 분석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론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어떤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통합을 이뤄내는 이런 초월적인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풍성함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한편으로는 분석가이지만 어떤 과학과 수학과 팩트적인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시적인 언어를 가지면서의 그 은유적인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더 어떤 풍성한 어떤 길을 통합해내는 그런 과정에 길을 열었던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광범위하게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대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깊은 어떤 진단과 평가를 줄 수 있는 언어적인 어떤 풍성함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복잡한 것들을 진단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언어에만 가두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것들로 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어떤 그런 거지만, 또 앞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분석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면 또 뭐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아주 또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 저자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로스타인은 어떤 글을 읽어보면 비혼의 절대 숭배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객관성을 좀 잃은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신분석의 역사 속에 이만큼 깊은 철학적, 아주 치밀한 과학적인 태도와 깊은 영성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를 조화해내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차원의 정신분석을 열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견해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우리 영성적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혼을 이해하는 것이 각자의 영적인 도정에 큰, 비혼의 견해에 동의하건 안 하건 비혼이 제시하는 이 툴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좀 나누시죠. 네, 뭐, 앞전에 시간에 했던 그 내용에서는, 뭐랄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래도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르면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니컷을 통해서 딴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저자가 또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그전에는 모호했던 것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니컷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관찰하거든요. 관찰하면서, 뭐 아이들 다 키운 분들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야 되지만, 저는 아직 이제 현재 라이브로 지금 아이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새 아드님을 키우시느라고 아주 애쓰고 계세요. 클라이도 그렇고 미니카도 그렇고 다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딱 보면은 눈에 막 들어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째 실패를 뭐 실패라면 실패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둘째 셋째에 대해서 키웠던 방식을 딱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 표현하는 게 다르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첫째 아이를 어떻게 이제 자리를 다시 잡게 할까?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계속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루아침에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몇 년,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그런 계속 작업을 통해서
이제서야 이제 좀 뭔가 보인다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심리 치료라든지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연결돼 가지고 사람을 변화를 준다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흥회라고 하는 걸 한다든지 수련회 하면은 뭐 하루나 이틀, 3일 해가지고 사람을 다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건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는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리적인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꼭 무슨 치료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뭔가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오랜동안의 시간과 그런 인내 이런 것들이 다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위니카드 얘기는 그렇고요. 비혼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교수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비혼하고 저하고 하는 패턴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혼은 O라고 했지만은 저는 또 원뿔을 두 개를 맞춰가지고 그 원뿔이 만난 지점을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더 가까이 알수록 어떤 신비의 세계로 더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막 몇 년 전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막 연구해서 했거든요. 그 한국의 비혼이셨던 거죠? 네, 한국의 비혼. 네. 비혼의 O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O 하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O를 그려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렸다는 게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를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그 그림인데 그래서 이분하고 좀 코드가 맞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유 목사님 지금 통화하실 수 있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인사도 잠깐 하시고 오늘 나누시고 싶은 얘기 좀 부담되시지 않으면 조금 나누셔도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이 비혼이라는 분이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이제 불교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은연한 언어의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그 언어나 사고 자체가 이렇게 사실 그렇게 수학 언어나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내가 A라고 표현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A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은데 항상 우리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저도 과연 이 비혼이란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할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사실 확실성이나 불확실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영원히 그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항상 우리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비혼이란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주실 것 같은 이렇게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발제해 주시고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좀 이제 이번에 진짜로 열심히 좀 잘 수업을 준비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목사님 반가워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비혼에 대해서 항상 그 담아주기, 뭐 컨테인한다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개념을 갖고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치료사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 임상학에선 중요하다는 거를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책을 읽지 않았고 어떤 리서치된 얘기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페이스. 근데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역설 같은 게 있다고.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데. 근데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 정신을 알아간다. 아, 이런 게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둘러서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어떤 취지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실제 변화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항상 뭘 하다 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비혼과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한대가 돼야겠다. 그동안 깨어있지 않아서 저지른 많은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좀 이 비혼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좀 제가 모르는 내용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나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눈으로 관찰해보는 그래서 그게 임상에서도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내담자들을 조금 잘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혼은 처음 대해봐요. 그래서 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몇 년 동안 불교 원효 공부를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하면 할수록 이 정신분석과 너무 맞닿는 부분이 많다는 지점이 발견이 되고 아직은 너무나 초보고 아직도 전혀 모르겠지만 어떨 땐 아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불확실한 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그 부분이 정말 실감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말인데 내 생활 속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과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지고 특히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다 컸는데 자기네들은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아직 애기인데요. 그렇죠. 아까 강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애들 실수를 놓고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부지런하고 굉장히 제 스스로 행동 과다라고 여기는데 애들이 하는 거를 스스로 하게 또 스스로 실수하게 놔두는 게 제 평생에 그 애들 교육에서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크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스스로 겪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제가 하나하나 해줬을 때가 진짜 몇 배나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튼 비혼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깨침을 우리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게 부모가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코우시 얘기하는 optimal frustration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심리기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존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이게 신경증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부모가 다 만족시키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아주 용감하게 잘 하셨어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이번 학기 또 우리 함께 서로를 성찰하면서 가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